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예, 제가 어제도 이 병원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요새 병원에 열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방송이 평소보다 약간 늦습니다. 이재명이 끝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것도 당의 결정을 빌린 형식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무슨 소도입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출석 요구에 대해 6일 아침 8시 이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声明을 발표했습니다. 꼬투세하게 발표한 거죠. 검찰이 서민 진술 불응을 사유로 출석을 요구했던 만큼 5일 오후에 서민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다. 참 대단한 해석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일반인들은 보통 검찰에 고발당하면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이 검찰의 소환 요구 자체를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기자들이 서민조사와 소환조사는 별개라면서 이재명의 출석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묻자 안호영 대변인의 답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이 서민조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서민 답변을 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본다. 그래서 서민 답변을 했으니까 검찰 요구를 했으니까 이제 출석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민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그러면 검찰의 서민 질의에도 유도성 질문,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전제하고 한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컨대 대장동 사건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답변이나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답변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검찰이 질문을 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호영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있습니다. 성남지청 사건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이미 경찰에 서면 답변을 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단계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 대표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면 답변을 한 사건은 검찰이 부른 경우는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서 부르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안 대변인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넘어갔습니다. 이 핵심 사안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것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용도 변경을 거부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의 요구를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하는 용도를 상향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국토부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언론사 기자가 그 부분을 취재한 바가 있고 관련된 사실 확인서도 검찰에 제출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국토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이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이 4단계나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은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안호영의 답변입니다. 괜찮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참 궁색한 답변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이재명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출석 결정을 했을 때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영수의 논평입니다. 자신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검찰 출석 여부를 당론 핑계대며 거부하는 이 대표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당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를 당론으로 막는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솔직히 여야를 떠나 온 국민이 이재명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객ገብ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뭉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면서 박영수는 과거 2016년 이재명이 한 말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재명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검찰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트위터에 이렇게 했었죠.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 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 말이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그때 이재명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조국 시즌 2라는 말을 듣죠. 조국 역시 과거에 자기가 트위터에 썼던 글과 전혀 다른 행동과 말을 나중에 했으니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준석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국민의힘 내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준석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상납을 받은 의혹과 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이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준석은 전날 대구에서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취재진이 질의를 하자 변호인이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 이준석을 둘러싼 사건은 이 유튜버 가세인이 작년 12월 이준석이 2013년께 김승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에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고발을 했죠. 그 뒤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준석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승진은 이준석이 성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정확히는 박 대통령이 방문하도록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승진은 2015년까지 이준석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니 말입니다. 포괄일제가 되면 성상납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경찰은 성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는 쪽으로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말씀드렸다시피 7년입니다. 한편 이준석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인을 고소한 데 대해 김승진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공소시효 아니라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들 수 없는 겁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틀 전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막 까고 있습니다. 그는 당내 갈등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말에 품기는 뭘 품냐? 제가 무슨 달걀이냐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참 기막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준석은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는다는 표현을 쓰면 돌아버린다. 이런 표현은 저한테 가장 모밀적이고 들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다. 이준석은 또 사자성어로 결자 해지 아닌가라며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윤 대통령에게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묶었으니까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얘기죠. 품는다, 푼다. 좀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걸 이용을 한 겁니다.
참 재간은 있는 친구라고 해야 합니까? 다시 이준석의 말입니다. 대통령이 윤핵관들의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핵관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체리 따봉 문자로 알지 않았는가. 거기에 앵커가 구체적 해법을 묻자 품는다는 말을 들으면 돌아버린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지만 누군가 옆에서 해법으로 품으라고 하는데 저한테 지금 와서 품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전 거의 돌아버린다. 돌아버린다? 화가 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미쳐버린다는 말입니까? 그 뒤에 이준석이 내린 비꼬는 식으로 말한 결론입니다. 결자 해지. 차라리 풀라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품는다는 말을 자신을 비하는 말로 들은 모양입니다. 이 국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시를 공부하라고 하지 않겠는데 국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현충원에 가서 쓴 방명록부터 글씨가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다시 이준석의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국정이 동반자로 손을 잡는다, 인정한다라는 표현 등 여러 가지 상호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품는다는 관계 설정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에게는 굉장히 모멸적이다. 그러니까 동반자라는 말은 괜찮고 그것도 국정이 동반자라는 말은 괜찮고 대통령들은 이준석 대표 좀 품으시죠. 이 얘기는 자기에게 굉장히 모멸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이준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는다는 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질문이가 자신이 당대표를 했다 하여 지금 국정 동반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어디에도 겸허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이 약 57만 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이는 50만 원 또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입니다. 이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뭔가 구조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측에서는 좀처럼 하자는 말이지만 건강보험과 함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뭐 재산 재분배라고 해야 합니까? 결국 기초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모두 강제 징수를 하는 준조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우선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604조 예산이 추경을 빼고 604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39조로 늘었습니다. 솔직히 긴축과는 거리가 멉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긴축이 아닌 예산입니다. 아마도 금리를 올리면서도 긴축 재정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이 우리일 것입니다. 보수우파 정권인이 이해를 하자. 한편이 눈을 감자는 말은 양심을 버리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수를 넘어서는 지출 구조는 바꿔야 합니다. 미래 세대 부담을 주니 말입니다. 항구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완전히 비운 걸 넘어 빚더미로 만들었으니 솔직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세수는 어떤가요? 지금 세수는 불합리한 수탈 구조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참 신기한 것이 이 나라 좌파들은, 아니 유사 좌파들은 서구식, 정확히는 유럽식 복지를 추구하면서 이 서구가 하는 소비 과세에는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복지를 그렇게 찬양하면서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국가들의 부가세가 24%, 25%에 이르는 것에는 침묵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부가세는 20%, 독일이 19%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처럼 복지를 하겠다면서 소비과세는 눈을 감을까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미국과 똑같죠. 그 대신 상속세는 세계 최고의 세율입니다. 이러니 편법 상속에 판을 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소득세를 걷는 구조는 또 어떻습니까? 소득세는 고소득자가 대부분 내는 세금 구조입니다. 한때 절반 정도가 소득세를 면제받다가 지금은 39%를 약간 안 되는 사람들이 면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차별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면제자가 불과 1%, 그리고 호주는 15.8%, 미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30.7%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2018년의 경우 소득 상위 0.1%가 전체 소득세의 22.3%를, 그리고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50.2%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6%를 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세는 상위 10% 안의 사람들이 거의 다 내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좌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은 상위 소득자에게만 세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회 예산정책시에 따르면 통합소득세,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세의 경우에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 70.6%, 영국 59.8%, 캐나다 53.8%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종부세는 가구별로 따지죠.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인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구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이 어느새 가진 자, 그 중에서도 알뜰히 살아온 이들을 못 살게 하는 약탈적인 세금으로 변질된 겁니다. 내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우리 세제 너무 복잡합니다. 알뜰하게 저축하고 근금 전략하는 사람이 노후를 해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니니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걸까요? 기재부는 8월 30일 조세 부담률이 올해 23.3%에서 내년 22.6%로 0.7%포인트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동안 우리 조세 부담률을 20%니 21%니 이런 기사를 남발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23%를 넘었습니다. 이 조세 부담률이 떨어지는 것은 2013년 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세 부담률은 명목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2014년 이후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등으로 조세 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했는데 내년엔 국세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조세 부담률이 하락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53조 원, 15.4%가 증가하겠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0.8%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 부담률 22% 외에도 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재분배 구조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다음에 제대로 한번 짚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세제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간을 완전히 틈걸 넘어 재정을 비투성이로 만든 것을 말하자면 이 도를 넘은 물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권한남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고물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큰 먹거리 물가는 치솟으며 서민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 곡물 80%를 수입하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원화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폭락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최근 라면 등 가공식품 인상은 물론 서울시가 앞장선 택시요금 인상, 또 미루고 미뤄놓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줄줄이 인상을 요구하자 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곳간이 텅텅 비었으니 말입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독일은 최근 88조 원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 경감 패키지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4일 18시간의 밤샘 협상 끝에 3차 인플레이션 부담 경감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경론을 벌인 증거입니다. 무려 650억 유로인데 1, 2차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지금까지 총 950억 유로, 약 129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88조, 합해서 총 129조. 동시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횡재세, 이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메르켈을 이은 올라프 숄처 독일 총리의 말이 이렇습니다.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 걷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아무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혼자 두지 않겠다. 혼자 걷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서민 경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말입니다. 치솟는 물가는 정말 서민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당장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불편한 몸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제가 갔던 대학병원 식당가에 갈비탕이 16,000원을 하더군요. 이 물가가 오른 걸 실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 경감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물가가 오른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라고 하죠. 이 코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09년 4월 8.5% 이후에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로 오른 겁니다. 뉴스를 보니 빵 및 곡물, 육류, 그리고 수산물, 과일, 채소, 과자, 냉동식품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짜장면, 설렁탕 등 주로 외식 품목들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채소류가 올랐습니다. 호박이 무려 83.2%, 배추가 78.0%, 오이가 69.2%, 무가 56.1%, 호박이 금박이 됐습니다. 채소류가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 주부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먹거리 물가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이 누굴까요? 당연하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0월 전기요금이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도 오릅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에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기준도 올립니다. 택시가 서민 교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이 또한 서민들을 옥죄는 겁니다.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주거 수도 광역에 지출한 금액은 22만 2,295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무려 23.6%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 주거비 지출 비중이 큰 겁니다. 교통비용도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큽니다. 결론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부 관료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알 턱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장차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 서민들이 고통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년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지출구조 조정은 서민 복지를 위해
포커스를 맞춰야만 합니다. 자,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BTS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S는 제가 젊은 시절 세계를 흔들었던 비틀스와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마 그걸 노리겠죠. 비틀스처럼 새로운 음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 CNI가 지난 4일 조사한 BTS 병역 특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54.1%,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 40.1%, 병역 특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4%포인트가 높게 나온 겁니다. 14%포인트 차이지만 전 지역에서 특례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놀랍게도 20대에서 특례 반대 응답이 73.2%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가 병역 특례를 공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례 반대는 성별로는 남성이 58.1%로 여성 50.3%보다 많았습니다. 여성도 과반수가 넘게 반대를 한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8월 31일 국방위에서 BTS 병역 특례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4할 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야구 선수로서 최전성기인 20대 중반 3년을 군 복무로 보냈습니다. 입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야구로 돌아왔지만 1952년 미 해병 항공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여해서 총 39번이나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구 선수로 돌아와 1953년 또다시 사활을 쳤습니다. 테드 윌리엄스와 경쟁자였던 선수로 이 마릴린 먼로와 결혼했던 조 디마지오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양키즈의 디마지오는 1942년 29세 때 입대했습니다. 1941년 전무후무한 56경기 연속 안타 대기록을 세운 이듬해입니다. 이 기록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마지오는 전쟁이 끝난 뒤 1946년 양키즈에 복귀했지만 3할을 치른 것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자 눈물을 흘리던 야구 선수들을 기억합니다. 테드 윌리엄스와 조 디마지오. 우리는 왜 그런 젊은 영웅들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